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부터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논의할 여야 의정 협의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인 6일 국민의힘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했고 오늘 국회의장 주재하에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각 주체별로 3-4명씩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측에선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국회에선 복지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의료계는 참여할까요? 네, 의료계 참여가 관건인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부터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돼 대통령실에선 의협 주장에 대해 내년 증원은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고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선 숫자에 구애 없이 논의할 수 있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야 간 이견도 감지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야정이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추후 의사들이 참여하는 계문 발차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이걸 출발시키는 데도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였군요.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하죠. 네, 오늘 오후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내일인 12일은 외교 통일 안보, 11일은 경제, 12일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계엄 준비설 등 근거 없는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곧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한 수사와 의료 공백 사태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네, 민주당은 지난 5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에 국가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주 법사위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심의위가 지난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면서 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 소위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 심의할 예정인데요. 이 특검 법안도 10일 본회의에 올라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날에 법안을 상정하는 건 관례에 어긋난다면서 의사 일정은 합의한 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현미 기자 조금 전에 전해주신 바로 그 부분이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는데 당시에는 그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개별적 의견이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그 확인된 바로는 출석한 외부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당초 지난 6일 검찰 수심위 결과가 나왔을 때는 김 여사 사건에 관련한 모든 혐의에 수심위가 불기소 공고를 내렸다는 사실만 알려지고 구체적으로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언론 취재를 통해 수심위에 참여한 외부위원 14명 전원이 불기소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수심위는 무작위로 뽑은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김 여사 사건에는 이 중 14명이 참석을 했고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 수사팀 의견에 외부 위원들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이번 주 불기소로 최종 마무리할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 수심위가 수사팀 결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 총장의 임기인 오는 15일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전망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수심위와는 별개로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검찰 부의 심의가 오늘 열리는데 이 결과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명품 가방을 처분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인데요. 앞서 김 여사 측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미국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지금 미국 경제 연착륙 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군요. 네, 요즘 미국 경제를 놓고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말이 많은데요. 민간 소비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최근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는 경착륙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도 미국 경제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또다시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자 그 다음 날인 어제 옐런 장관이 우리가 살펴보는 위험지표인 자산 밸류에이션 등은 괜찮아 보인다. 빨간불이 번쩍이고 있진 않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오는 17일,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지금 우리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인데요.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상태고 문제는 얼만큼 내리냐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미 당국의 진단에 따라 결정이 될 텐데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고 보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B컷에 나설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면 0.25%포인트 내리는 베이비 컷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는 미 연준이 이번 달에 당장 B컷을 할지 아니면 베이비 컷으로 일단 시작을 할지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 경제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신용대출까지 좀 조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번 달 들어 가계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고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했는데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로 신용대출과 카드론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신한은행은 내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급전을 막으면 안 되겠지만 부동산 연끌을 위한 수요가 감지될 경우 카드론 한도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예, 금융당국의 대출 한도 줄이기 압박이 거세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은행들이 1주택자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이어 갈아타기용 주택담보대출도 막기 시작한 것인데요. 네. 신한은행은 내일부터 무주택 세대에게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 1주택자는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내 집 팔아 전세로 가란 말이냐.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피해보는 서민이 생긴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저녁 MBN에 출연해 투자 투기 목적으로 간주되는 대출은 엄격히 관리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파리 패럴림픽 폐막됐는데 우리 대표단 목표 금메달을 초과하는 성적을 올렸다고요? 예, 김연건 선수는 현지 시간으로 8일 탁구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1위 태국 완차이 차이옷을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개인 통상 5번째 금메달인데요. 한국 선수단은 이로써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 등 총 30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순위 20위에 올랐습니다. 네. 당초 목표로 했던 금메달은 5개인데 6개로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네. 예, 장애인 귀하 1호 선수 원유민 선수요.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PC 선수위원회에 당선되는 기쁜 소식도 전해지고 있군요. 예, IPC는 파리 패럴림픽 기간에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는데 원유민 선수가 25명 중 4위를 기록하며 상위 6명에게 주어지는 선수위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한국인이 IPC 선수위원으로 당선된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네, 예, 원유민 선수 축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난 밤 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부터 후덥지근한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 34도, 대구와 제주 32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역으로 확대 강화됐으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남해안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은 출근하는 것부터가 큰일이죠. 사고까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한강철교 아래에 사고 있습니다.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이고요. 복정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통은 갓길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성남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분당 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시흥 지하차도에서 구룡 터널 쪽으로 긴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보니까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입니다. 서안암 부근에서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리 부근부터 16km 구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당 차원에서도 전담 대책팀을 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본 기시다 총리 퇴임 전 우리나라를 1박 2일로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통위 야당 간사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을 했는데 혹시 네네. 저 김영배 의원도 그 양산 다녀오셨습니까, 같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 뉴스로 봤고요. 네, 그 분위기 좀 어제- 전해주세요. 네, 어저께 뭐 매우 화기애애하게 오래간만에 만나신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신임 지도부가 인사를 가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의례적인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아침에는 그 이재명 대표 등 우리 지도부가 그 노무현 대통령 계신 동화마을도 다녀왔었기 때문에 네. 전직 대통령들에게 전당대회 이후에 인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회동이기 때문에 좀 심각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졌을 것 같은데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상황이 좀 어찌 보면 불행한 상황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수사를 3년간이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게 뭐 수사라는 게 근거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보면 해도 너무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말씀들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고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두 사람이 뭐 이를테면 갈등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간질이나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도 같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과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당 대표 간에 뭐 이렇게 갈등이라는 게 있을 게 있겠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식구들이 많다 보면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러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지도자 간에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갈등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네. 그 의원님. 넉 달 전 총선 때 뭐 모든 언론이 다 비명 행사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의미의 갈등 그거는 이제 다 이제 해소되고 넘어섰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총선이 지났기 때문에요. 네. 늘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런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너무 어렵기도 하고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제 분위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이제 잘해 나가자 이런 이제 지지자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보도에는요. 이게 뭐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탈당을 요구하는 무슨 그런 모임도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좀 자제하라고 자제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 뉴스를 보긴 봤는데요. 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이 워낙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뭐 이런 분 저런 분 계시니까요. 네. 이 가지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도자 리더들이 잘 이끌어가고 화합시켜 나가는 게 리더십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10월 위기설이 이른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10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더 가시화되지 않겠냐 이런 그 전망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이런 10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을 하실 때인데 이 여전히 이 자기 정적이나 전 정부에 대해 탓을 돌리면서 수사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사로 뭔가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얕은 꼼수를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는 보니까 처음에는 사위 특혜 채용을 했다고 그래 수사를 한다고 하더니 이게 보니까 그 따님 문다혜 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걸 다 뒤지질 않나. 심지어는 손자의 아이패드도 이렇게 압수 목록에 넣어가지고
딸 자택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마구잡이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사실은 전 사위거든요. 지금은 그 전 사위의 그런 어머님도 찾아가가지고 뭐 만나달라고 거의 협박적으로 검사가 했다는 거니까요. 이런 수사 행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하고 있느냐 이런 네.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전 정권 탓을 하더니 이제는 전 정권 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특히 최혜병 사건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등이 도저히 국민들에게 이제 이 납득을 못 시키니까 이제 아예 칼날을 그냥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위기를 도로타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그 압수수색 말이죠. 그 압수수색 네네. 영장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거든요. 그런 건 이제 검찰 입장에서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를 적시할 때는 뭔가 수사의 근거,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증거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고 저도 이제 언론에서는 봤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엇이 도대체 피의자의 내용인지가 밝혀지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았던 월급이 이제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검찰이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황당무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뇌물로 적시가 되기 위해서는 뇌물이란 죄송합니다. 뇌물이라는 건 대가성이 분명히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대가성의 이면에는 불법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비로 지급해주던 돈이 월급을 받으면서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걸 뇌물이다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궤변을 가지고 이 피의자로 만약에 적시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사냥하듯이 꽤 맞추려고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면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지난 3년간 어떻게 수사를 해왔고 무슨 근거를 갖고 있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들 이거는 도저히 이런 식의 마구잡이 수사를 가지고 망신주기, 피사실 공표 이런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찰의 개혁의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후에 이제 당에서 그 TF를 이제 발동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정권 정치 보복 대책 TF입니다. 김영배 의원님도 이 TF에 들어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요. 네. 아마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제가 간사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김영진 의원, 삼선 의원이요. 그래서 네. 상당히 당에서 좀 이 비중 있게 ETF를 구성하고 운영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김영진 의원의 경우는 뭐 원조 친명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당의 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요. 네네. 상당히 비중 있는 중진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일을 했던 사람 포함해서 뭐 여러 이제 이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함께 이제 대책 기구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첫 회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첫 회의를 좀 지켜봐야 앞으로 그 TF의 활동 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네. 이제 검찰의 그런 수사 행태나 불법적인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짚을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 법사위를 비롯해서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사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건이요. 네. 이게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이 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총장한테 보고한 후에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불기소 의견이 만장일치로 이제 그 채택이 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뭐 이게 예상했던 이 쇼죠. 사실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한다고 했을 때부터 본인을 면피하기 위한 쇼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네. 결과가 나왔죠.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참석했는데 1명이 빠지고요. 네. 5명 정도가 반대했다. 뭐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명품백을 받고 김건희 여사조차도 공식 입장을 통해서 그 백은 국가가 보관하는 게 좋겠다. 즉 문제가 있는 백이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이 모든 혐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을 비롯해서 뇌물 이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검찰의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납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뇌물을 준 사람이 자기가 뇌물로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 예. 법치국가에서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조직이 아니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거든요. 압니다. 이게 자문기구인데요. 네. 이 사실 누가 참석했는지 그 명단 그리고 회의록 이런 게 모두 지금 비공개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보면은 그 회의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슨 논리로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보는데요. 예. 이런 비공개주의, 비밀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게 국민적 상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난 직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지금 기왕에 추진해 왔던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총선 개입 의혹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의원님 그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언제 추진합니까? 지금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기 때문에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국민과 공유를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최대한 빨리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조만간 열 예정인데요. 예. 의총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서는 그 대정부 질의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그럼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의견이 결정이 돼야 되고요. 또 아무래도 본회의를 열려면 의장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그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 전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별 지원이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 문제는 지난번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을 때도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렸었거든요. 네. 전 국민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특정 이제 소득계층 이하를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저는 논쟁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일치하게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게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법 과정에서 즉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제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주자라고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따를 용의가 있다라고 분명히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당내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논란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뭐 전 합리적으로 논의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 다만 현재까지 당론은 우리가 25만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이제 현재까지 당론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당론이라는 거를 김동연 지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이제 다른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이 문제 네, 관련해서는 뭔가 이 잠재적 대권주자로서의 차별화된 행보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해석도 바로 나오던데. 확대 정치인은 해석할 누구나 필요가 다 없습니까? 그렇죠. 정치인은 누구나 다 그런 이제 자기 입장을 통해서 국민들께 자신을 좀 이렇게 알릴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논쟁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되면 오히려 더 좀 풍부하게 네.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뭐 크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부터 이제 대정부 질의가 시작되잖아요. 오늘이 네. 정치 분야고요. 내일이 외통 분야죠. 외교통일 예, 안보.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김영배 의원은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신데요. 네, 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통위 이번에 직접 대정부 질의에 나서십니까, 의원님? 예, 저도 질의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로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 생존과 국익에 결정적인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대결 구도를 갖고 있는 현재 이런 냉전 구도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의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과의 지나친 굴종 외교가 역사까지 이렇게 왜곡시키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그런 이제 굴욕적인 외교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지켜나가야 될 여러 가지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차분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에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이제 1박 2일 방한하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전 한마디로 퇴임 여행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와준 그런 장면 아니냐. 예,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던데요. 네. 사실 저는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 퇴임하면서 시원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일본을 그래도 많이 도와주는 셈이니까 자기도 와서 공식 사과라도 한마디 하고 그동안 뭐 일본이 역사적인 문제들을 청산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퇴임하는 마당에 시원하게 좀 이렇게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렇게 그냥 진짜 물컵에 반이 찼다고는 했지만 오히려 물컵이 깨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간 거 아니냐. 예, 그런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까지도 내일 이 김영배 의원 대정부 질의에서 나오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네. 네. 그 의원님 지역구가 성북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북 갑구입니다. 예, 거기에 고려대 학교가 있고요. 고려대 병원이 네. 있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지금 이제 이 의료 사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고대 병원에 현장 점검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의원님 같이 하셨을 텐데 지금 응급실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추석 특히 앞에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거든요. 그 응급실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절절하게 호소하시거든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당시에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다 이렇게 발언한 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정말 치명적인 그런 이제 이 소위 이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그걸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최소한 정말 이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우리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의사진들에게 공감은 못해줄 망정 정말 그런 가슴을 뭉개는 그런 일이었는데 현장 확인도 역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말 이번 추석 연휴가 걱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근본적으로 보자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26년도 이제 입학 정원은 빨리
이제 정부가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네. 추석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거는 빨리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모르쇠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도박을 할 일이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료계가 2025학년도를 지금 무려 원점 재검토 주장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더 자세한 말씀은 못 듣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네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여야 네, 의정 협의체가 빨리 가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지금은 결단하고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클라블라우 대표 허지현입니다. 소위 쓰레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 중에서 일회용품도 굉장히 많고 포장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재료를 써서 작업을 하는데요. 워크숍을 하면서 이 재료에 대해서 또 얘기를 잠깐씩이라도 하거든요. 그럼 이 재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게 되면 물건이 하나 생기는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물건을 사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소비를 안 하거나 이제 소비 활동을 좀 줄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버릴 때도 일회용품이라고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사용하거나 좀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장터의 형식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열어보자는 생각으로 초록순 장터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토요일마다 열어요. 우리 대부분의 활동 소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한다면 내가 뭘 사야 할 때 단순히 싸니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앞으로 살아남아야 할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돈을 주고 응원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이미 생긴 건 수리수선하고 갈고 닦아서 오래오래 쓰는 방법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은 다시 후덥지근해졌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비롯해 일부 도심에도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습도가 높아서 지금 체감 온도가 서울과 광주는 27도 정도, 부산은 29도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 34도, 대구와 제주 32도, 부산 31도 등으로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도, 강원 영서와 남부지방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상태입니다. 오늘 강하게 내리쬐는 볕과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나타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많은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은 오늘까지 높은 너울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목요일부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품격 토론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권이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 대통령실도 뭐 지금 하자는 것이고 여당도 야당도 하자는 것인데 의료계는 지금 여전히 2025학년도 정원부터 백지화해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현재까지 의료계가 함께 할지 안 할지가 지금 아직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이 상황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 의료 사태 이걸 어떻게 수습하는 게 좋겠는지 그 주제로 토론 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네, 상황으로 신경민 봐서는 의원님.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도 솔직하게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일단 만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제일 큰 걸림돌 뭐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증원안 아니겠어요? 2,000명 증원안 25년도 아닌데 이게 지금 다들 일리가 있어요. 지금 의료계 얘기는 현재 정원이 3,000명인데 이번에 지금 25년도에 1,500명이 들려서 4,500명이 이번에 네. 이제 들어오고 그 이번에 또 유예가 되잖아요. 유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3,000명이 있어서 7,500명을 2025년에 교육을 못 한다. 3,000명 겨우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해파에 7,500명이 바글거리면은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교육 현장이 특히 1년차 교육 현장은 마비가 된다. 그래서 못 한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부터 수시 모집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시 모집이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입학을 앞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가 끓는 거죠. 다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교육을 맡고 있는 의대 입장에서 보면 7,500명 1년 차를 놓고 교육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아마 굉장히 시끄러우면서 뭐 만난에 간에 만에 그리고 뭐 의료계라는 게 뭐 단일한 조직체가 아니잖아요. 의대 학생부터 시작해서 전공의 전문의 등등 층층시하잖아요. 지금 현재 의협의 리더십이나 전공의 단체 리더십이 확고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러면은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대개 지금 한쪽이 이게 지금 5개 당사자잖아요. 5개 당사자가 모여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3, 4명이 대표를 할 텐데 이 당사자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의료계가 대표성을 갖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고 또 이 25년도 문제가 또 이 다음에 또 허들을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장차관 경질 사회수석의 파면 뭐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난다고 그러면 일단은 한 고비는 넘기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일단은 큰 허들이 있습니다. 추석 전에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신경민 의원님. 그럼 자 김영우 의원님. 네, 제가 보더라도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 소통의 실패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실패가 결국 정치의 실패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 체계 개혁, 또 의대 정원 문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이런 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또 누구나 다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지만은 이 문제를 잘못 접근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원래 이제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얘기 나오는데 뭐 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국가 정책이니까 처음부터 여의정 협의체 정도는 아마 있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DJ 시대에 의학 분업이라든지 또 뭐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의료개혁 문제는 늘 아주 폭발성이 강한 그런 문제였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나온 숫자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이제 사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 형태를 통해서 또 직접 발표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조금 더 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 협의체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에 이제 총선 직전에 또 그런 거 담화문이 발표됐고 한데 이것이 결국은 너무 2,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너무 매몰된 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직까지도 응급실 뺑뺑이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도 지금 뭐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 백지화해야 협의체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미 의대 그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부도 이제 후년 2026년부터 의대 증원 문제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다시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빨리 여야 의정 협의체는 추석 전에는 띄우는 게 맞다. 지금 해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국민 여론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양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의료계가 양보해야 된다. 일단은 협의체는 참석을 해야죠.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지금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 그 대표회담이 있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시각에 따라 평가가 좀 다릅니다만 뭐 이렇게 뭐 많은 성과를 얻은 회담으로 평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민생 공통 공약 협의기구 하나는 성과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었는데 이게 양당 정책위원장이 만나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격 취소돼 버렸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이유인데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지 또 이 지역화폐가 워낙 그 이재명 대표의 대표 브랜드처럼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아주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여야 당 대표가 만났고 특별한 결실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민생 공통 공약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는 만들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좋았다라는 그 평가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완전히 뭐 지금 물거품이 될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도 문제입니다. 지역화폐법이라고 하는 거 지금 당 내에서도 뭐 그제입니까?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3조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걸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물론 이재명 대표와 경쟁 관계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법 이 문제는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독으로 밀어붙일 사안인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한테 줄 서 있는 그 민주당의 뭐랄까요 원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밀어붙인 거 너무 무리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이 만들기로 했던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를 이참에 그냥 날려버린다. 없던 걸로 한다라는 것도 저는 여당으로서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공통 공약 협의 기구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지역화폐 말고도 다른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굉장히 지금 수두룩한데 그런 것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몇 가지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밥상을 그 또 걷어찬다라는 것도 여권으로서는 여당으로서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양쪽 당이 저는 이거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결민 여야의 협의 기구가 그게 뭐 대표회담이 됐건 뭐 어떤 수준에서 했던지 간에 합의해놓고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본 적이 전 거의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해놓고도 깨는 판이기 때문에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거, 합의하는 걸 깨는 것은 많았고 거의 다반사라고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야 대표회담에 거의
별로 합의한 게 없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할 때부터 과연 민생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을까? 협의기구가 작동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지역화폐법이잖아요. 근데 지역화폐법은 뭐 하여튼 13조가 필요한 돈이고 이건 여야가 이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던 거였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나오면은 누군가는 사실은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당이 깨고 나온 것은 여당이 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잘한 건 아닐 거예요. 금방 김 의원이 조목조목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당이 이 책임을 지는 것은 저는 여당으로서는 전략 부재였던 것 같고 다른 이유를 대도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번 주에 대정부 질문이 월화수목 진행이 되는데 이걸 이제 개정안을 이번에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여야 간에 이제 의사일정 문제인데 대개 의사일정이 합의하기 싫으면은 대정부 질문 기간 중에는 의사일정을 해가지고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 반대하는 쪽의 논리거든요. 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정부 질문 중간 내지는 끝에 개정안 같은 것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건 뭐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예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고 야당이 나서는 마당에 여당으로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전격 취소하고 걷어차버리자라는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대목이 대정부 질문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그럼 들어가는 이제 것은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시작도 안 한 거죠. 시작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끝났다. 끝난 거고 아마 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뭐 전후해 가지고 여야 간의 대화는 거의 끊어질 수밖에 없는 추석 전에 네. 이미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게 우리 한국 정치의 수준이고 실력이고 현실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꾸 이렇게 윤리적 당위적으로만 협치하라고 해서 협치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죠. 말을 물가까지만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예. 그 다음은 말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 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는 대체로 불기소였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결과 뭐 보도에 따르면 뭐 일부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지만 어제 오늘 보도는 14명 전원이 불기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죠.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제 검찰은 이번 주 중에 그 이원석 청장 퇴임 15일 퇴임 전에 이제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이 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그 12일 대정부 질의 마지막 날 처리를 검토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배 의원하고는 뭐 그게 꼭 12일은 로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잠깐 해줬습니다만 어쨌든 특검법을 가져간다는 거는 되게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잠깐 좀 토론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저는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미리 조금 잘 정무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왔겠나 그런 생각을 좀 후회스럽지만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수수 문제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최재형 목사의 그 뭐 함정 몰카에 의한 공작을 통한 그 면담이었다라는 거는 뭐 세상이 다 압니다. 예, 다 압니다. 물론 경호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공작이었다라는 건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만남 속에서도 적절치 못한 대화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뇌물 수수와 관련된 뭐 그런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그런 그 수사심의를 통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결론까지 나오긴 했어도 결국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국민 감정을 좀 뭐라 그럴까요? 자극했던 문제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실에 오는 뭐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끝날 문제인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끝나고 법적으로 끝을 내도 끝날 수 없는 문제가 아닌지, 또 이것을 아마 야권에서는 엄청나게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좀 초반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길게 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는 정무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전에 뭐 이태원 그 참사 문제도 그렇고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그 국무위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대로 아무런 어떤 조치가 없었단 말이죠. 뭐 징계나 아니면 무슨 이런 것도 없었고 경질도 없었고, 그러니까 화를 저는 점점 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수사심의위원회 문제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에 이걸 돌리면서 공정성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매듭 짓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검찰개혁위원회의 중요한 제도 도입이었거든요. 18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됐다라는 게 분명히 이번에 밝혀졌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5월에 전주지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할 때 7분인가요? 침묵으로 항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황제 조사를 하면서도 아무 얘기를 못하고 수사심의위 하나를 돌파구로 내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 총장은 이제 공식으로는 15일 날 임기가 끝나지만 13일 날 퇴임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퇴임하는 걸로 내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이 사건을 끝내겠다는 약속은 지켰지만, 이원석 총장은 아마 검찰총장의 역사에서 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아주 치욕적인 검찰 수사를 했던 그런 총장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법률적으로만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그대로 남아서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아마 가장 큰 화두로 나올 겁니다. 월화수목 내내 나올 거예요. 경제에도 나올 겁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도, 외교 분야 대정부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적으로는 뇌물의 우회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또 김영란법을 형해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법률적, 정치적, 그리고 검찰 내부적으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됐습니다. 22년 9월에 발생했으니까요. 그 23년 11월부터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 23년부터 논란이 시작이 된 건데 2년 가까이를 달구고 결국은 이렇게 허다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정치력의 부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우리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예상하신 대로 이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의 내내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야권에서 제기할 문제다. 그래서 비록 사법적으로는 끝나도 정치적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두 분이 같은 취지로 말씀 전망하셨는데 좀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마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현재 검찰에 의해서 진행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내 TF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고, 그 TF가 바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경민 의원님부터요.
그 사이에 문명 사이에는 갈등이 앙금처럼 남아 있었던 게 너무 분명하죠. 왜 그러냐면은 올 초부터 진행이 됐던 공천 과정을 통해서 비명 횡사가 뚜렷하게 드러났고 비명 그 횡사한 비명의 대부분이 사실은 친문 친노가 많았거든요. 네. 좀 살아남은 친문 친노가 몇 명이 남았긴 남았습니다만은 그것도 거의 지금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명 간의 갈등은 말만 안 할 뿐이지 잔잔하게 지금 안에 고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게 누구 눈에도 분명하고요. 이건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으로 간 이창수 전주지검장 시절부터 꾸준히 지난 3년 동안 전개가 돼 와 있었던 것이고 바로 오늘 증거보전 절차가 전 청와대 그 비서관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확 드러나게 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눈앞에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검찰 수사가 간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일가족 전체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다방면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네. 이런 상황에서 문명 간에 손을 맞잡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이렇게 몰고 간 것은 검찰의 수사 상황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수사 제대로 해야죠. 그야말로 경제 공동체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딸, 사위 이런 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경제 공동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은 현 정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검 필요하다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야말로 따지면 이런 거야말로 특검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뭐 김건희 여사 무슨 이런 것든 명품백 수수 이런 것든 또 이번에 이제 새로 특검에 이제 집어넣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뭐 국방과 관련돼 가지고 관심도 많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예를 들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는 뭐 그 북한의 김정은한테 건네줬던 USB 이런 것도 사실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런 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검만을 들고 나오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혜 씨 또 사위 이런 그 취직 문제 이런 거는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또 수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검찰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됐고 김건희 여사도 다른 제3의 장소에서 그냥 그 출장 조사를 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네.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는 내부에서 서로 갈등을 하다가도 일단 손잡고 같이 대응하는 것이 뭐 동서고금 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일종의 동병상련 같은 이런 정서적 공감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도 이게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뭐 10월 위기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에서 이 특위를 구성하면 이제 당도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에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과연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또 어쨌든 이 야권에서는 정권 탈환을 목표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말씀을 좀 한번 토론을 해보시죠. 신경민 의원님. 지금 뭐 모든 전현직 지도자들이 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지금 김 여사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최상병 특검인데 최상병 특검의 본질은 경로 특검이거든요. 경로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쳐서 최상병 사건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를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직의 지도자들이고 또 전직의 지금 대통령까지 가족이 지금 끌어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것이 결국은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고 정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야 모두가 방탄을 위해서 나선 거예요. 근데 야당은 특검하고 탄핵을 가지고 지금 카드를 쓰는 것이고 여당은 이런 식으로 금방 우리가 모두 얘기했던 대로 수사 무력화 내지는 하여튼 이런 무력화 전략으로 지금 나서서 방탄을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모든 국가의 체계가 지금 흔들거리게 내지는 형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글쎄요. 뭐 언론이 그래서 방탄 동맹이다 뭐 이런 단어가 있었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뭐 특검을 통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거고 현직 대통령을 또 지금 이 야권 지도자 이재명 대표는 또 엄청난 사법 리스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문제가 있는 그 커리어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이 그 대통령제 하에서 이 절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권력 이런 그 시스템 하에서 벌어지는 그 굉장히 불행한 일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그 당도 또 대통령실도 조금 더 상대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는 완전히 밀려났고 이제는 뭐 법적으로 그냥 서로 그 생존 경쟁만 남은 굉장히 그 개탄스러운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들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바일 텐데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는 계속해서 정치의 사법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걱정을 이제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품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TMF 사태부터요. 좀 짚어주시죠.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갔는데 그동안 정부가 피해 기업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원을 했군요. 네, 여태까지 총 지원한 금액이 2,900원 규모고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출 이자를 유예를 해주거나, 그러니까 뭐 삭감해 주는 건 아니죠. 좀 나중에 내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 이게 첫 번째인데요. 이 첫 번째로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규모가 한 1,5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고요. 1,262건에 대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이자를 유예해 주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서서 했냐면 은행권하고 뭐 저축은행,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것들이 나서서 이런 지원들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을 추가적으로 내준 지원도 있거든요. 아까 두 가지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두 번째 방식이에요. 이게 한 1,340억 원 정도 되는데 보통 정책금융기관들이 해줬어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데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저리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피해 기업들한테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중진공하고 소진공은 금리를 되게 저리로 줬더라고요. 2.5% 금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신보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3.95% 금리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해준 돈 그리고 이미 대출해준 돈에 대해서 혜택을 준 금액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2,900억 원 규모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어려움에 처한 기업 입장에서는 만기 돌아오는 거를 늦춰주는 것만 하더라도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만기를 늦춰주거나 아니면 아예 추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2,9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있었다. 예, 그런데 TMF 외에도 미정산 피해 기업들 있죠. 맞습니다. 인터파크 쇼핑이라든지 AK몰, 예, 이런 데도 지원이 됩니까? 네. 여기에도 오늘부터 지원을 할 건데요. 대신에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할 거예요. 이 얘기는 영업활동을 계속 해왔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영업활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사업자와 관계 있는 대출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가계대출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거 말고 사업자나 법인대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대출 조건이 있는데 원리금이 연체되거나 폐업 같은 그런 부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이게 무슨 의미지 좀 따져봤던 게 지금 이 피해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연 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인데 원리금이 연체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맞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그런 연체가 없어야 된다. 예. 이제 예를 들자면 인터파크 쇼핑이나 AK몰이 미정산해가지고 뭐 대출금을 못 갚았다.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전에 이제 다른 부실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대출을 해줄 거냐면 신보에서는 3.3에서 4.4% 금리 적용해가지고 최대 지원한도 30억 원까지 지원을 할 거고요. 또 소진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랑 같은 2.5%에 1억 5천만 원 한도로 이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예, TMF 피해 기업에 대해서 서울시도 지원에 나섰습니까? 네, 서울시가 지난달 6일에 이미 발표한 대책이 있거든요. 그게 티몬 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었고요. 이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기로 어제 다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 방안은 5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액수를 3배 늘려가지고 1억 5천만 원 한도로 대출해 주기로 올려주기로 했고요. 금리도 원래는 3.5%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연 2.5%로 또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출 지원은 지금 정부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게 플랫폼을 바꿔서 입점하는 것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존의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받질 못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즉 기존 플랫폼에서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 입점을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1:1 유통사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해가지고 11월까지 매주 상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기존의 TMF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AK몰 이런 데서 피해를 봤던 그런 이제 피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상담을 받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11번 가구 G마켓에서 하는 전용관이 있거든요. 여기 소상공인 전용관인데 이름이 상생기획전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이 피해 기업들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여기에 이제 물건을 올릴 수 있도록 판매를 할 수 있어. 일종의 네. 이제 매대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치자면 뭐 백화점에 매대 하나 열어가지고 좀 잘 팔 수 있도록 그래요. 그런 기회를 네. 제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해를 어떻게 그 변상 받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은 대개 계속 영업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다른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거는 그 우리 피해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힘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좀 차원을 달리해서 보면 피해 기업들은 정산받지 못한 피해 금액을 어쨌든 정산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이걸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못한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의 입장은 정부의 지원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더 강한 그런 지원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도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팀F 피해자 모임들이 모였었어요.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얘기했는데 그 요구사항을 보면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피해 구제책도 내주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도 해달라는 겁니다. 이들 피해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팀F 사태 자체가 사기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잠시 갖고 있다가 판매자한테 바로 줬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길게 했던 거잖아요. 네. 그 기간을 길게 하고 그 돈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체를 사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결국 이 얘기는 이런 과정들은 다 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를 구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피해자의 입장인 겁니다.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그런 정부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업 활동을 조금 더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지원을 해주는 네. 건데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예 피해 액수가 얼마 이렇게 나오면 그 액수를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정부 쪽 판단은 완전히 다르죠. 이것까지는 해줄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데 제가 정부 고위 관계자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팀F 사태에 대해서 4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소비자 피해는 구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라는 거는 피해 기업들 말고 물건 샀던 일반 사람들 소비자들.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여행 상품을 샀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이 피해는 구제를 해준다. 즉 이 피해 액수는 보상을 해준다라는 건데 두 번째 조건은 판매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아하. 피해를 구제해 주는 건 아니고 경영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준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 얘기는 앞에 했었던 만기 연장시키고 맞아요. 네, 대출 추가 지원해주고 네, 만기를 연장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대출을 추가적으로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딱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거는 피해를 입은 모든 업체를 정부가 구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저런 피해들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피해들을 모두 정부가 구제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원칙도 마저 설명을 드리면 책임 소재는 끝까지 묻는다. 재발 방지책은 반드시 마련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피해자들이 원하는 그 재발 방지책 마련, 특별법 제정 이런 것들과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 피해 기업들의 호소도 이해가 되고 또 정부도 모든 피해를 다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후를 상황에서라도 이제 이런 설명이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좀 접점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오물풍선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예, 어제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17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오전 9시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17번째고요. 네. 합동참모본부 우리 군이 파악하기로는 어제 띄운 오물풍선 개수가 한 20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 경기 북부 지역에 낙하한 게 한 50개 정도 되고요. 군이 분석을 해보니까 안전에 위험한 물질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5월 말부터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17번째 올해 보낸 건데 네. 이게 단순히 기분만 나쁜 게 아니고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양분함 의원실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집계를 해보니까 아까 17번 보낸 이 전체 때문에 생긴 피해 규모가
1억 52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니까 서울은 7,980만 원 정도 되고요. 경기도는 2,06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인천에는 피해가 없었고요. 신고 건수로 보니까 서울시가 13건, 경기도가 38건, 총 51건이고 그리고 이 중에 3건은 아직 피해 견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금액까지는 다 나오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 액수는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위험 물질은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피해입니까? 이 오물풍선이 많이 이제 영상이나 사진으로도 나타났잖아요. 네. 무게도 꽤 무겁고 크기도 크거든요. 그렇죠. 한 2에서 5m 되는 풍선 2-3개를 묶고 거기다가 밑에 오물 주머니를 달고 그다음에 기폭 장치도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폭 장치도 일단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기폭 장치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이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무게가 한 10kg 정도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떨어지면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그런 예. 구조가 있는 겁니다. 네. 피해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가 5월 29일 사례였는데 이 오물풍선이 영등포구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에 떨어졌습니다.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됐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가 꽤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 피해로 인해서 1,571만 9천 원, 한 1,57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피해 액수가 컸던 사례는 6월 10일 사례인데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 지붕으로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파손이 됐습니다. 아하. 이걸로 인해서 1,48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기폭 장치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기폭 장치가 터지고 나면 풍선은 터져버리고 그 다음에 오물 주머니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오물 주머니로 피해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기폭 장치가 달린 채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터지겠네요? 그렇죠. 이래서 불이 붙게 되는데 그런 사례가 지난 6월 2일에 있었어요. 차 옆에 떨어져가지고 기폭 장치가 폭발했는데 그래서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닿은 건 아닌데 앞바퀴하고 운전석이 그을려졌어요. 이렇게 돼서 예. 한 12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사람이 직접 맞는다거나 뭐 사람한테 직접 쏟아진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또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오물풍선으로 제가 발생한 피해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예.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보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입법 사항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피해를 입었던 그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안 써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입법이 좀 필요하고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예.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피해 보상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그렇게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런 그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한다는 법만 뭐 없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봐서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날벼락이고 뭔가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나 배상이 필요할 듯 싶은데 이게 만약에 입법을 지금 준비한다고 하니까 입법이 되면 이게 이제 소급해서 이번에 피해 입은 분들한테까지는 어쨌든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입법을 하면 소급 적용은 잘 안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제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뉴스. 오늘은 TMF 사태 그리고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막 44분이 됐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조금씩 정체 풀려가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성남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비상입니다. 분당서로 복정 진출로 부근에서 사고 정리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차로가 차단됐는데요. 성남 벌말 사거리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인데요. 청계 요금소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하기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도 앞시간이 있던 사고 여파가 더해졌는데요.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가는 차량들 군자 분기점부터 답답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파리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가면서 12일간의 열전을 펼친 파리 패럴림픽이 오늘 새벽 화려한 폐막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선수단 금메달 6개를 포함한 30개 메달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가 하면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 여러분들 다들 너무 답답해 하셨는데요. 무승부를 기록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내일 오만과의 2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열어드리는 스포츠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패럴림픽 폐막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폐막식을 가졌어요. 이제 그 프랑스 스포츠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타드 프랑스 경기장에서 네. 그 이제 보라색으로 딱 이렇게 불빛을 딱 장식한 후에 선수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이번 대회는 사실 169개국이 참가했어요. 예전 대회보다 3개 나라가 많아졌고요. 선수들은 4,400명이 참가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수단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 네. 모두 30개의 메달을 따냈어요. 그럼 이제 많은 것 이제 88 서울 패럴림픽이나 이런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하면 성적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데 앞에 대회인 도쿄 대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쿄 대회 때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또 동메달 12개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또 그때는 41위였고요. 지금은 이번에는 22위가 됐어요. 네. 거의 반 정도 치고 올라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기억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치아라는 종목에서 우리가 10회 연속 네. 마치 우리 여자 양궁 단체전처럼 10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고요. 그 보치아가 어떤 종목이죠? 이거는 패럴림픽에만 있는 종목인데요. 보면 네. 이렇게 긴 그 홈대를 타고 공을 굴려서 우리 그 컬링처럼 그 하얀 공 주변에 많이 모이게 하면 이기는 경기 있잖아요. 컬링이랑 비슷한. 컬링이랑 비슷한.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10회 연속이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 선수들이 생각보다 섬세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사격에서 박진호 선수가 2관왕에 처음 올랐고요. 네. 이 선수가 뭐 세계 선수권 우승 다 하고 그랬는데 패럴림픽에서만 이상하게 메달이 없었는데 이번에 2개를 한 번에 따냈고요. 네. 김영권 선수는 제가 아테네 패럴림픽에 출장 갔을 때 메달 따는 것을 본 선수인데 이번 대회에서 땄어요. 그러니까 예. 대단한 성적을 거뒀고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김황태 선수라고 두 네. 팔이 없는 철인 3종에 나갔던 선수가 처음 패럴림픽에 나갔고 또 카누에 최영범 선수가 처음 나가서 8위 안에 들었고요. 골볼도 28년 만에 나갔고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그 장애인 스포츠가 성장하고 내실화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대회여서 뭐 메달 수 못지않게 조금 뿌듯한 그리고 가능성이 좀 있겠다,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한 대회였습니다. 네, 이 패럴림픽 경기 현장을 좀 보면 다들 좀 이렇게 울컥하고 네. 또 정말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웅들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번 파리 패럴림픽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또 많은 숙제를 안게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드 프랑스 전체 경기장을 보랏빛으로 물들였다고 하잖아요. 그 보랏빛의 의미가 이제 물론 BTS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미의 색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PC하고 유엔이 그 세계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자는 그 위더 15이라고 해서 우리 지구상에 전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그 인류들 중에 15% 정도가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요. 선천적으로든 네. 후천적으로든 그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법을 이제 연구해 보자.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게 고령화 문제가 돌입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나 이런 뭐 예방 의학들이 발전을 해서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한마디로 장애가 없었을 때 살다가 장애가 생겼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포츠 현장에 가보면 예전과 다르게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 그래서 어울림 스포츠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의 인식이 조금 더 확산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지만 병약해지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재활에 스포츠를 활용하고 또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데 스포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이번 패럴림픽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파리라는 공간이 뭐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긴 하지만 거기에 숨어져 있는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벌써 한 30년 전 기억인데요. 그 제가 NGO 대회 참석차 북유럽을 가서 그쪽에 장애인 시설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네. 그분들 말씀이 딱 하나예요. 네. 장애인한테 편리한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하다. 맞습니다. 장애인한테 안전한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안전하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장애인들 거주 시설 보면 전부 라운딩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구로 안 돼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비장애인이 저한테도 훨씬 편하고 안전하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무슨 배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맞습니다. 비장애인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제가 30년 전에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이제 뭐 그런 문화를 이제 우리가 실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장애인 체육이 장애인 스포츠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 문화가 네. 성숙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많은 그 생각거리를 던져준 파리 패럴림픽 우리 선수단 정말 좋은 성적으로 이제 개선합니다. 자, 우리 축구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아, 너무 답답했어요. 0대0. 맞습니다. 피파 랭킹이 저희가 23인데 96위 팀을 상대로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럼 특히 이제 뭐 전반 한 30분까지는 일부 팬들은 그랬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꼭 그 감독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똑같이 답답한 아이고. 경기를 펼쳤다. 예. 다행히 이제 후반전 들어서면서 분위기를 반전은 성공을 했었는데 이번엔 너무 꼬run이 따르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머리서 일부에서는 그 서울 상암 경기장에 잔디를 탓하기도 했는데 좀 답답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홍명보 감독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많은 선수들이 그 좀 느끼는 이가 있었습니다. 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붉은 악마 응원단을 쫓아가서 항의를 하게 됐는데 네. 그 항의라는 것이 뭐냐면 지켜봐 달라는 거죠. 저희들이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가고 있으니까 응원해주고 지켜봐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붉은 악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붉은 악마 많은 팬들이 축구협회나 정몽규 회장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선수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였거든요. 네. 답답한 경기는 가져갔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아직 경기가 9경기나 남았거든요. 네. 잘 풀어갈 수 있는 계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 홍명보 감독이 아예 선수들한테는 좀 비난하지 말아달라 또 이렇게 네. 또 지금 호소를 했어요. 네. 예, 문제 제기하려면 저한테 하세요. 이런 뜻 같긴 한데 네. 이제 내일 오만과 2차전이요. 여기서 지면 진짜 이게 저 월드컵 진출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초반 레이스를 다 뺏기고 시작할 수가 네. 있겠죠. 그 오만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76입니다. 76이니까 96위였던 팔레스타인보다는 한 수인데 근데 지난 아시안컵 경기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같은 조의 사우디와 태국과 뭐 키르기스탄하고 경기를 한 거 보면 여전히 우리보다는 한 수 아래예요. 다만 이제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이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주축인 선수들이 유럽에서 경기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중동으로 갔기 때문에 피로 누적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홍명보 감독 역시 이제 그 상대방의 밀집 수비를 바꿀 묘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지면 사실 단순히 뭐 그 11번 연속 월드컵에 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감독 잘못 바꿨고 또 그 와중에 우리 이제 축구 전체를 한마디로 뒤흔들어 놨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현지 이제 내일 KBS ETV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에게 물어보면 아마 원정 경기라서 좀 더 긴장을 할 거고 1차전 패배의 부담을 가진 선수들이 2차전인 만큼 나름대로 기량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워낙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체적으로 팀이 안 된다고 하면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네. 한번 승리를 이기긴 할 기대해보시죠. 거다. 네. 이기긴 할 거다. 이겨야 됩니다. 이게 KBS ETV로 중계입니까? 예, 내일 네. 11시 경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10시 한 40분부터 보시면 사전에 이제 상대방의 정보를 좀 알고 보시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별도로 국회 문체위가 네. 정몽규 축구협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불러서 감독 선임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죠. 네, 오는 24일입니다. 전체회의 현안 질문에 있는데 이 자리에는 정몽규 협회장,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 또 이 홍명보 감독을 뽑은 이임생 기술위원, 그리고 이제 원래 낙점을 했던 정혜성 기술위원장까지 나오고요. 그때 이제 반론을 제기했던 박주호 이제 그 전력 강화 위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진실 또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뭐 정몽구 회장이 다음에 연임 도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문체부가 이런 면에서는 좀 따끔하게 정확하게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또 우리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협회 관련 이거 문체부가 조사해 왔죠. 조사해 왔습니다. 내일 뭐 결과 발표가 있습니까? 내일 중간 발표를 일단 한다고 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사실 오늘 원래 발표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좀 바꿔서 사무 행정에 대한 조사 내용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서 혹시 유용한 점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대한체육회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거예요. 근데 문체부가 좀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좀 결정지어주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 말씀하셨던 축구협회나 지금 배드민턴협회, 대한체육회에 대한 부분이 날카롭지 못해요. 날카롭지 못하게 되면 만약에 용두사미로 끝나게 되면 뭐 대한체육회나 뭐 축구협회나 배드민턴협회나 뭐가 다르냐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칼을 한번 제대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환수 기자였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